까치 비둘기 문조. 토요일 아침 해가 뜨는 일은 그게 일상이라듯 나를 지나쳤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 토요일 저녁이면 그와 나는 A 이자카야의 구석자리에서 보곤 했다. 둘 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 시간만 축내는 때가 많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즈니스차 와 있는 두 명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선과 관계없이 술맛은 좋았다. 담배 아직도 안 피우냐? 그가 금연을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나는 물었다. 술을 마시던 중 한 대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가려던 때에 그의 금연이 또 잘 되고 있는지 나는 궁금했다. 안 피워. 한 대 피우고 와라. 그는 자기가 언제 담배를 피웠냐는 듯 편안한 얼굴로 나에게 대답했다. 뭔가 졌다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담배를 피웠고 자리로 돌아왔다. 연수 씨는 잘 지내냐? 나는 물었다. 잘 만나고 있다. 다행이네. 우리는 한 잔씩 피웠다. 그는 내게 물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나? 야구 보고 회사 다니고 그러지 뭐. 만난 사람 없고? 없다. 요즘은 없는 게 편하더라. 그 대답을 하고 나는 약간 허세가 섞인 말을 했다는 가벼운 자책을 했다. 아무렴 어떨까? 그 말은 사실이었다. 순간의 진실이라 할까? 그런 것. 그때 나는 내 뱃살을 만졌던 것 같다. 그리고 그날도 우리의 주량만큼 마시고 우리는 헤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끊은 이유나 금연의 과정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그라면 쉽게 금연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를 아는 이들은 생각한 거겠지. 나도 그가 담배를 더 이상 피우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다. 이제 그가 건강한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건강한 삶? 그런 것이 나는 뭔지 모르니. 어쨌든 자산 운용가로 성공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없어 보였다. 나야 뭐 그렇고 그런 그의 대학교 동창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가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서울에 집 두 채, 자가용 두 대, 가끔씩 바뀌는 애인들, 건강하신 부모님 등등. 난 이제 그가 뭘 하려나. 남의 인생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어쩌면 그건 대리만족일 수도 있겠지만 순수한 궁금증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야구 결과를 확인한 뒤 인스타를 좀 봤고 맥주 두 캔을 더 마시고 잠에 들었다. 침대 밑에 맥주 두 캔이 구겨져 있는 것을 보니 맥주 두 캔을 먹은 것이 확실했다. 그렇게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등산을 나가는 노부부를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다. 아파트 구석에서 한 대를 피웠고 슬리퍼로 담배를 비벼갔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나도 담배를 끊어볼까 잠시 생각했고 TV를 틀어 뉴스를 보았다. 주말이면 늘 아침에 뉴스를 틀어보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지도 3년이 되었다. 가끔 내 집에 놀러와 다 커버린 아들을 보며 흐뭇해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면 내 인생이 뭔가 의미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렸다. 폐암으로 폐 일부분을 잘라낸 아버지는 내게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놀러 오실 때마다 말씀하시곤 했다. 그랬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매 끼니는 건강식이었다. 폐에 좋은 홍도,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액과 도라지 반찬, 암은 완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아버지께 용돈을 5만 원씩 더 얹어드리곤 했다. 그래봤자 15만 원이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마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 점심으로 라면을 끓였다. 부모님 댁에서 가져온 김치를 꺼내 라면에 넣었다. 묵은지가 아니었지만 맛은 있었다. 묵은지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김장으로 담근 김치도 아니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그냥 그런 김치였다. 배가 좀 고팠었는지 오전의 시간이 라면으로 종결되었다. 뉴스에서 보는 검찰,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뉴스만큼이나 의미심장하게 나의 오전으로 라면은 그 매듭이 지어졌다. 오후 2시를 향해 시간은 내달리고 있었다. 선두순위권 싸움이 치열했다. 반드시 오늘 이겨야 한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불리한 매치업. 상대는 다승왕을 노리는 외국인 투수였지만
우리 선발은 보통 5선발이라 하는 선수였다. 가비지 게임에도 팬은 팀을 저버리지 않지. 나는 소파에 정중하게 앉았다. 설렁설렁 볼 경기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심호흡을 하고 시청하기 시작했다. 완전 경기가 완전 경기라 우리 팀이 성공을 했고 상대 투수의 초구를 1번 타자는 빗맞췄다. 파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나는 중얼거렸다. 1번 타자면 공을 많이 볼 생각으로 들어와야지. 초구에 아웃이 되려면 어쩌려고 저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 프로야구는 출범했다. 1982년이던가 출범해가. 핸드폰으로 찾아보니 맞았다. 5.18이 1980년이니 그쯤이 확실했다. 2년 동안 대통령의 고심과 고뇌의 선물, 프로야구. 그때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뭐하냐고, 야구 본다. 난 읽자마자 답장을 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한 사람이 신채호 선생이던가 안창호 선생이었던가. 그걸 굳이 핸드폰으로 검색하진 않았다. 그 선생이 누구이시든 간에 발언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역사를 나는 잊었다는 것. 청춘이지만 피도 더 이상 끓지 않는다는 것. 비닐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에게서 다음 답장은 36분 뒤에 왔다. 자기가 연수 씨랑 오늘 그만 만나기로 했는데 기분이 안 좋다는 뭐 그런 얘기였다. 나는 그럼 우리 집에도 놀러 오라고 말했다. 와서 낮술이나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심심한 위로 같은 거였고 나중에 들은 생각이지만 나는 그 녀석이 좀 궁금했던 것 같다. 그에게도 사랑이란 것이 있는지 인생의 목적 같은 거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때가 3회 초였던 것 같다. 세 타자씩 끊어가며 이닝을 상대 외국인 투수는 정리했고 또 원아웃에 8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있었다. 8번 타자로 들어온 신인 선수는 야구 선수답지 않게 호리호리했다. 또 초구에 파울이나 치겠지 싶었는데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파울. 나는 목구멍까지 여기 올라왔다. 급할 거 없어. 천천히. 나는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다. 천천히 가보자. 그 다음 답장은 5분 뒤였다. 술친구나 되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내 집으로 오겠다는 것이었다. 진상은 부리지 않겠지. 나는 생각했다. 반가운 척을 하며 나는 그에게 오라고, 올 때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사오라고, 나는 중국산, 네덜란드산 맥주를 마시겠다고 덧붙여서 그에게 말했다. 6회 말에 그가 왔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손에 비닐봉지를 들은 채로. 비닐봉지 안에는 술이 있는 듯 보였다. 그는 편의점에 들렸는데 양주가 싼 게 있어서 사왔다고 말했다. 맥주는 없었다. 중국산, 네덜란드산 맥주를 못 마시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싸구려라도 양주는 양주다. 4번 타자가 타율은 낮아도 4번 타자인 것처럼. 속으로 2초 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술상을 차렸다. 라면 먹을래? 나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찾았다. 안주 필요 없어. 나는 이 녀석이 오늘 작심이라도 했나 싶었다. 나는 점심으로 라면을 먹은 것이 생각났고 황도캔을 꺼내 거실로 왔다. 그는 늘 그렇듯 편안하고 덤덤한 얼굴이었다. 야구 재밌냐? 나는 가벼운 모욕을 들은 기분이 들었지만 볼만하다고. 오늘은 매치업이 좀 불리한 선발 싸움이라고 말했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광고회사가 봤던 글귀를 떠올리면서 이 녀석이랑 일요일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했다. 6회 말에 상대팀 공격은 벌써 끝나 있었다. 우연찮게 그 광고가 나왔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광고 커피가 지나갔다. 둘 다 의식하고 있었다. 그 문구를. 나는 편안했지만 편안한 척을 하며 황도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그리고 양주를 따라주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고 나는 그런 그를 보니 담배 생각이 났다. 베란다로 가서 나는 담배를 한 갭이 입에 물었다가 입에 댄 그 담배를 담배갑에 넣고 바깥으로 나갔다. 한 대 피우고 올게. 녀석이 의도한 거겠지만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보통 남자는 능력이고 얼굴이 예쁘면 여자는 되지 않았나. 능력이라면 국세청에 문의해 본다면 고액 납세자 가운데 상위 한 자릿수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다.
내가 그 경제적 상위 계급의 세계는 모르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나는 파울을 친 기분이 들었다. 아파트 구석에서 나는 담배를 한 개비 더 꺼냈다. 모자를 쓴 누군가가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그 녀석인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 녀석이었다. 왜 내려왔어? 내가 좀 늦길래 내려왔다. 약은 어떻게 됐냐? 핸드폰으로 확인해봐. 핸드폰을 안 가져왔어. 스코어만 확인해줘. 그는 휴대폰을 열었다. 연수 씨와 같이 간 곳으로 보이는 사진이 배경사진이었다. 만발한 핑크 뮬리. 언뜻 봐도 핑크 뮬리인지 알 수 있었다. 그 꽃은 외래종이었지만 SNS에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전국적으로 심어졌다. 5대2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옆에 서 있었다. 담배 한 대 줄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못 들었다고 생각해 다시 물었다. 뭐, 담배? 안 피워. 나는 내가 그에게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핸드폰으로 뭔가 검색을 하고 있었다. 뭐 찾냐? 나는 순간에 실수 아닌 신뢰에 생각을 돌리려 그에게 물었다. 그는 뭘 검색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전 애인이 되어버린 연술 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있었다. 나는 남의 내밀한 행동을 보니 한 번 더 죄책감이 들었다. 올라가자. 그는 여전히 편안한 얼굴로 날 따라왔다. 왜 내 집에 왔는지, 하필 내 옆에서 왜 전 애인의 전화번호를 지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와 내 눈은 TV로 향했다. 5대2. 스코어는 변함없었다. 승부는 승부였다. 일은 잘 되어가냐? 나는 그에게 아무 말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 그는 웃었다. 그냥 하는 거지 뭐야. 나는 그래 일은 그냥 하는 거지라고 대답했다. 너는 어떤데? 그는 내게 물었다. 의례적이라기보다는 별 생각 없이 되묻는 말이었다. 뭔가 베란다로 날아왔다. 비둘기였다. 그 순간에 날아온 비둘기를 보며 나도 그냥 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구를 보고 있었다. 애초에 내 대답에 별 관심이 없었다. 6대2까지 점수차는 벌어졌다. 가비지 게임은 가비지 게임이네. 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비둘기가 다시 어딘가로 날아간 것을 쳐다봤다. 그 사이 파리말이 끝나고 다시 광고가 나왔다. 자동차 광고였다. 이어서 은행 광고가 나왔고 핸드폰 게임 광고까지 나왔다. 나는 빈 술잔에 양주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얼음을 가지러 냉장고로 갔다. 5시 즈음이었을 것이다. 술이 좀 들어가 나는 졸렸고 그에게 안 졸립냐고 물어봤다. 안 졸린데? 나는 눈을 좀 붙이겠다고 말했다. 그가 내 집에서 뭐를 훔쳐갈 일은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깨어있든 자든 그는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다. 알람을 맞추고 그렇게 30분가량 눈을 붙였다. 낮에 많이 잔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월요일이면 회사도 가야 했다. 그도 그렇게 알아서 집에 언젠가는 갈 거라 생각했다. 자기 전에 그가 TV 채널을 돌리는 것을 나는 보았던 것 같다. 일어나 보니 술상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핸드폰에는 그가 보낸 메시지. 나 집에 간다. 다음에 또 보자. 가 와 있었다. 아마 내가 잠에 들자마자 집에 간 것으로 보였다. 나는 주섬주섬 추러닝 겉옷을 챙겨 입고 바깥으로 나갔다. 매일 담배를 피우던 그곳으로 가던 중 익숙한 형체의 사람이 보였다. 그 녀석이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묘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금연을 한다 해놓고 피우는 것은 그렇다 해도 아직까지 집에 가지 않고 줄담배를 피운 건가? 근 25분의 시간 동안 이 인간은 뭘 한 건가? 궁금증이 담배 연기처럼 퍼져나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그에게 갔다. 두 가지 선택. 그에게 다가가는 것, 가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다. 왜? 나는 그가 궁금했으니까. 뭐라도 말을 더 붙여보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가 마음속에 두른 성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안 갔냐? 나는 물었다. 어어. 그는 담뱃재를 천천히 털었다.
피우던 담배를 중지와 엄지로 잡고 능숙하게 그리고 검지로 털었다. 그리고 잔불이 혹여 생길까 발로 1.5미터 거리에 떨어진 담뱃재를 비벼 껐다. 바로 나간 거 아니었어? 그는 내 질문에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듯 보였다. 거짓말거리를 찾기라도 하듯이. 나는 묘한 즐거움을 느꼈는데 그 즐거움의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일단 나는 담배를 한 대 꺼냈다. 한 대 줄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내 말이 상황을 더 이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청소년도 아니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담배를 피우는 건 자유였다. 그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방금 피웠어 라고 대답했고 진짜 집에 가보겠다고 말했다. 무심한 척하고 나는 핸드폰을 열었다. 도착한 메시지는 없었지만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잠금 화면을 풀고 루틴처럼 인터넷을 켰고 야구 결과를 확인했다. 8대3으로 끝나 있었다. 졌네. 나는 그 말을 하려고 내가 본능적으로 인터넷을 켰던 것인가 생각하며 엉켜가는 대화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했었다. 졌어? 안 됐네. 그는 바로 가지 않았다. 나는 그가 이번에 쓸데없는 말, 안 됐네, 를 덧붙였다는 것을 포착했다. 이 알 수 없는 게임은 8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쓸데없는 놀이는 뭐였을까? 나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인간은 단순하다. 혹은 세상사는 단순하다. 그런데 이 놀이는 아니었다. 내가 주도하는 놀이는 80분인 것 마냥 8분 동안 지속되었고 그를 몰아붙이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안 되긴 뭐가 안 됐어. 라고 나는 그에게 되물으며 추궁 아닌 추궁을 계속했다.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낙담을 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랑 좀 걷자고 말을 했다. 아파트 주변에 산책로가 있긴 했다. 거길 건너면 지하철이랑 연결되고 이 녀석은 거기를 통해 왔겠지. 온갖 생각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 산책길로 들어가는 길에 까치가 시끄럽게 울어댔다. 그는 갑자기 여기는 잡새가 많네? 라고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나는 왜 이런저런 새들을 잡새라고 부르나?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만 했고 말하진 않았다. 여기서 그의 감정이라는 물고기를 낚으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힘을 줘서 낚아 올려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 의사소통에 가장 좋은 방편인 법. 그가 계속 말을 더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잡새가 많지. 라고 말하며 잡새에 쏠린 잉여 감정을 이었다. 그리고 근데 다 잡새는 아니야. 가다 보면 별의별 새가 다 있어. 내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새들은 사진을 찍으려 해도 도망가잖아. 식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찾아봐야지. 무슨 새인가? 구글 이미지 검색까지 해보면 나오긴 하겠지. 그렇게 술고를 들여서 이 새의 이름을 찾아보면 뭐 한 건지 싶겠지.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말을 더 많이 해버렸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렇구만. 그 말을 듣고 보니 또 담배가 당겼다. 이상하게 담배를 부르는 매력이 있었다. 이 친구는, 이 친구까지는 아니고 이 지인은. 그렇구만은 뭐가 그렇구만이야. 나는 웃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으며 말했다. 옛날에 문조를 키운 적이 있어. 2마리였는데 겨울에 한 마리가 먼저 얼어 죽은 거야. 문조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랑 좀 다른데 털도 그렇게 길지 않고 뭐라 할까 그냥 보다 보면 나 같아. 나는 그가 자신 같다는 말을 했을 때 문조는 뭔 잡생인가 싶었고 그 자신이 문조같이 느껴진다는 건 또 뭔 소린가 싶었다. 그래도 그렇구만 이라고 말을 이었다. 남은 한 마리는 걔도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죽었어. 죽은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하루인가 이틀 지나고 죽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 나는 그가 문조에게 자신을 얼마나 투영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그의 말대로 문조는 언제 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문조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만큼 그 자신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 만큼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건 틀렸다라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때 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걔네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 난 진심으로 궁금했다. 마당이 묻어졌어. 마당? 내가 묻은 것은 아니고 부모님이 집에 와서 죽은 문조들을 지우라고 했는데 그 말에 화가 났지. 그 뒤에 그는 말을 많이 생략하는 듯 보였다. 말하는 순간에도 그때 차올랐던 화를 상기하는 듯 보였다. 부모님이 치웠구나. 근데 마당에 죽은 건 어떻게 알아? 부모님 버릇이거든. 키우던 강아지가 죽거나 차에 치인 새가 있으면 그러셨어. 나 어렸을 때부터 생명 존중 사상 같은 게 있으셨거든. 문조들을 비닐봉지에 넣으셨고 본가로 바로 가셨고 나는 그가 눈물이라도 흘리나 싶었다. 15분 만에 풍경 대신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렇구만. 나는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실은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한 것일지도. 죽은 문조의 영혼을 달래주는 부모님. 근데 그 문조들을 비닐봉지에 싸서 데려가는 건 또 뭐냐? 나는 동조를 했다. 그의 씁쓸한 마음에. 그는 갑자기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다. 근데 걔네가 신기한 건 뭔지 알아? 한 마리가 죽고 다른 한 마리가 이어서 죽는 건 심파지. 나는 그게 별로 신기하지 않았어. 걔네들이 얼어서 죽었을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저항?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고. 강아지였으면 춥다고 짖었을 거 아니야. 고양이는 잘 모르는데 걔네들도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어? 나는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정신줄에 끈을 놓지 않으려 일부러 문조라고 2번 발음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어서 걱정했다. 나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강박적인 생각을 했다. 이야기라면 그가 한 게 주된 이야기였다. 그가 말을 했지만 내 입으로 한 얘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말을 찾지 못했다. SNS라 인터넷 댓글로 치자면 RIP, Rest in Peace 라고 적으면 그만인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는 내가 좀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가 나를 분리수거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들었다. 말장난이었지만 내가 그에게 바랐던 것이 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를테면 카페에서 내가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노래와 같은 노래를 틀어주는 그런 것. 우연의 일치랄까, 신의 장난이랄까, 마음의 공명 같은 그런 것. 표류하는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는 진짜 가보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처럼 그래, 잘 가고 담배는 끊어봐 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띠며 지하철역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길에 나는 또 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위로받으러 온 사람도 그였고 담배를 못 끊은 사람도 그였다. 이야기를 한 사람까지 그였다. 지하철 근처에서 나는 중국산, 네덜란드산 술을 곁들여 맥주 4캔을 샀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라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그게 뭐 중요한 얘기란 말인가. 뭔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노트북을 열고 월요일에 해야 할 일들을 좀 미리 준비했다. 찝찝한 대화를 잊으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인생에 뭐 대단한 목적이나 진리가 있겠나. 돈 벌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중국산 네덜란드산 술을 곁들이면 좋고 뭐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인터넷을 켰고 문조를 검색해 보았다. 귀엽네. 내가 대학생 시절부터 재작년까지 만난 사람은 의사였다. 애완동물을 많이 키웠고 아마 리트리버, 보더콜리, 아메리칸 쇼테어라고 그냥 말해줬던 것 같다. 의사라는 사명감도 있었다.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차단했던 그녀의 메신저 계정을 나는 굳이 살펴보았다. 아직도 대한동물과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나와 생각이 달랐고 아마 그래서 헤어졌을 것이다. 그의 표현을 듣고 보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떠올랐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실제로는 세상에 냉담한 것 마냥 말을 하고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존재였다. 나는 그녀의 본가에 놀러가 애완 반려동물을 본 적이 있었다. 보더컬리라는 종은 생명체라 하기에는 자기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몸 안에 배터리 있지? 나는 그녀에게 그 말까지 했었을 것이다. 그녀가 웃으며 할 말은 애완동물이라는 존재는 결국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키운다는 것이었다. 나는 호들갑을 떨며 인정을 했었다. 내가 그래서 애완동물을 안 키운다고 말하면서 그 호들갑을 떠올리니 진저리가 났고 내 스스로가 좀 짜증이 났다. 그의 한낮의 습격으로 유난히 잡생각이 많은 하루였다. 전 애인만큼 쓸데없는 생각은 없었다. 물론 어디선가 들은 얘기로는 내가 매사에 내 방식으로 세상사 개인적인 일들은 단정한다고 그게 그렇게 싫었다고 그녀가 말했다고 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있었다. 그다. 그 녀석에 그래서 내가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나는 적적한 방에서 문조 이미지를 노트북으로 띄워놓고 문조, 문조라고 한 번 더 중얼거렸다. 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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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조. 문조는 조문인가? 뭔 소리야. 나는 꺼림칙한 일요일을 나는 그렇게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픈 것을 억누르며 나는 잠을 청했다. 꿈에 문조가 나오진 않았다. 고등학교 선생님, 아마 윤리 선생님 한 분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감독하는 그런 꿈을 꿨다. 갑자기 고등학교에서 축구장으로 장면은 전환되었고 나는 축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축구화가 없었다. 축구화 없이 맨발로 공을 찼고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반갑기도 했고 축구가 너무 재밌었다. 일어나 보니 5시였다. 월요병인가? 나는 개꿈을 꾸고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간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라면을 끓였다. 이번에는 달걀을 넣었다. 새이 알 달걀.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니 문조라는 새가 떠오르려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책상 앞으로 놔둬서 노트북을 여니 서프라이즈라며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놓은 문조가 나타났다. 그래도 라면을 꿋꿋이 먹었고 내가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애인과 나는 그녀의 자취방에서 아무 음식이나 해먹곤 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보내준 묵은지를 라면에 넣어 먹기도 했었다. 맛있다라고 말하면 꼭 와, 존내 맛있어 라고 그녀는 말했다. 언제 읽었던 기억나지 않는 어떤 시의 한 구절 같은 시간들이었다. 나는 갑자기 코가 시큰해졌다. 그러던 그녀는 의사가 되자 세상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듯, 아니,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듯이 그만 만나자고 했다. 그게 뭐라고? 나는 알겠다라고도 말하지 않았고, 좋아, 그러지 뭐, 라고 세상 쿨한 척, 세상 쿨한 그녀 앞에서 그녀의 이별 선언을 받아쳤다. 도박꾼이 계속해서 판을 이어가든, 콜, 이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창문을 열고 나는 담배를 피웠다. 아버지의 말씀과 얼굴이 떠올랐지만 나는 그걸 무시했다. 인간은 단순하다, 세상사는 단순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실은 아버지였다.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그마한 땅을 그간 모은 돈으로 사셨다. 그 땅에 고구마, 깻잎, 상추, 그리고 도라지를 키우셨다. 존내 맛있는 라면을 먹으며 나는 그 녀석이 부럽다고 생각했다. 나는 울어야만 일들이 정리되고 해냈었다. 첫 애인을 사귀고 헤어졌을 때도 그랬고 아버지가 폐암으로 고생하시다 살이 빠지신 모습을 보면서도 집에 와서 좀 울었다. 아버지가 삐쩍 마르셨던 때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지만 유명한 작가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 조지 오웰인가 톰 소요 모험을 쓴 작가인가 그런 말을 했었을 것이다.
그 녀석이라면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오히려 미소를 띠며 지난 일을 복귀하고 그 의미를 조금씩 찾아나갈 것이다. 라면을 다 먹고 나는 전자시계가 5시 37분에서 5시 38분으로 숫자를 하나 바꾸었고 나는 거기에 또 의미가 있다고 과거에는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환상도 없이. 라면을 먹고 나는 아파트의 구석으로 갔다. 여명이라고 하던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단어. 나는 그 강박적인 생각을 끊고 담배를 털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출근 준비를 했다. 여명 대신 나는 아침에를 보았다라고 노트북에 적었다. 그리고 퇴근한 후에 집에 돌아와 한 글자씩 적어 나가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에는 아침에를 못 보았으니 그렇게 적어놓고 다음 문장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그 친구를 봤으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적어놓았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살았으니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게 나인가? 나는 헷갈려하지만 계속 전진, 전진. 이보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반복한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나는 뭔가를 적는다. 깔끔하게 술상을 정리한 그가 남겨놓은 것이 있었다. 모자였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출근길에 산책로를 지나 나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수도 있었지만 편의점에서 나는 담배 한 갑을 샀고 그 순간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볼까도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생각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그 녀석에게서 메시지가 왔기 때문이다. 어제 고마웠어. 생각이 복잡했는데 정리가 좀 되었어. 나는 속으로 아니 내가 더 고맙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내 고마움의 맥락을 읽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나는 별 말씀을 월요병 조심하고 한 주 잘 보내라 주말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 라고 발랄한 이모티콘 하나 더 해서 보냈다. 그는 월요병도 어필 것이었고 나를 주말에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게다가 나처럼 세상 쿨한 척도 하지 않을 것이었다. 고등학생 때 윤리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문학책을 낭독하곤 했다. 무슨 생각에 소설, 시, 가끔은 희곡을 읽어주나 싶었다. 친구들은 자고 있었고 나는 간첩처럼 책상에 엎드려 그 낭독을 들었다. 어느 날은 체오프라는 러시아 사람의 소설인지 희곡인지 알 수 없는 작품을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 공포라는 작품이었다. 그 존재가 뭔지 알 수는 지금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처음으로 문학책을 사서 읽게 된 각별한 책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문장을 기억한다.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드미트리 페트로비치의 공포는 나에게도 옮겨졌다. 오늘 벌어진 일을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갈까마귀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이들이 날아다니는 생각을 했었고 그 사실이 이상하고 두렵게 느껴졌다. 나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자괴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째서 꼭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다른 방식은 없었나? 그녀는 무엇 때문에 나를 심각하게 사랑해야만 했고 그는 왜 모자를 가지러 내 방에 나타났으나 했을까? 그런데 모자가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면을 먹으며 문조를 생각하며 나는 계속해서 적는다. 그가 두고 간 모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나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느낌이 든다. 깔끔한 그가 왜 모자를 두고 갔나? 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현명한 질문은 아마 나는 왜 모자에 집착하는가 일 거이다. 고등학교 때 그 윤리 선생님은 오랫동안 솔로로 살다가 돌아온 싱글 돌싱과 결혼을 했다. 그건 최선의 결정이었을까? 나는 또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만다. 연민, 동정, 그리고 사랑.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기록해야만 했다고 생각했다. 어딘가 남겨두어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뭉게뭉게 피어나는 생각을 모두 분명하게 알 수 없었지만 어떤 느낌이 드는 것은 확실했다. 창밖으로 비둘기가 날아왔다. 그건 나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나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라고 적으며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